아이고, 네, 여러분, 김종훈입니다. 1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오늘 태어난 날이라 그래가지고 박정희 한능검에 나오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 문제만 좀 살펴보자고 했는데 19문제나 풀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기에 나온 내용들까지 살피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YS, DJ, 노무현 대통령 시기까지 해가지고 그 정권에 있었던 정책들을 다 같이 살피느라고, 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45번부터 나오는 그 완전 현대사 파트는 그렇게 다 이렇게 혼재돼서 나와요, 보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각 정권이 추진했던 주요한 정책들과 특히 이제 경제정책, 그리고 이제 대외정책,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을 잡고 봐야 요 5문제는 정말 얼마나 내가 이렇게 큰 흐름 속에 보느냐에 따라서 5문제는 그냥 진짜 다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흐름만 잡으면. 근데 그걸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나 얘기할 줄 몰랐죠. 오늘은 원래 벌써 이제 날짜가 지나서 11월 15일 00시 32분인데 11월 14일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 태어난지도 몰랐어요. 죽은 날짜만 알죠. 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의 흉탄에 의해서 18년에 이제 장기 독재가 이제 끝난 건데, 그것만 알았지 이렇게 탄신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구미나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렇게 거국적으로 축하하고 이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다가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태어난 날이 그러니까 11월 14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1월 13일이 1970년에 종로에 있는 청계천에 있는 그 평화시장 앞에서 20대 청년이었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스스로의 몸에 불사른 날이 바로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전태일이 죽은 다음 날 날짜상 11월 13일, 11월 14일이 박정희가 태어났다. 좀 뭔가 역사의 아이러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이제 스스로의 몸에 불을 살랐던 전태일 돌아가신 지 벌써 52년이 됐네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날 105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검색을 해봤어요. 박정희 탄신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뭔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뭐 105둘 숙모제, 그래가지고 막 특히 경상북도 도지사인 이철우 도지사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걸 초원관으로 이제 숙모, 초원관, 이 말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자 입장에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고 복장을 입고 이렇게 쭉 오늘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보이고 있죠. 뭐 몇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몇만 명이 오늘 뭐 경북 구미에. 근데 제가 앞서서는 이제 한능검에 나오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좀 문제로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하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크게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기사를 썼던 거, 책을 썼던 거 내용 몇 가지만 좀 여러분한테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가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공인 친일파는 아니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졌던 대통령 직소, 친일 반미촉행위 친일 반미촉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그래, 이거네요. 친일 반미촉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선정한 국가공인 친일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제작한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된 친일파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뭐 많은 일을 했죠. 너무너무 많은 친일 행위들을, 기록에 남아있는 친일 행위들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뭐 좀 읽어드리면은 박 대통령 관련돼서 좀 읽어드리면은 하나만 좀 읽어드릴까요? 이게 이제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또 옆에다 또 놓고 해야 경북 구미입니다. 제가 이제 현충원 한 바퀴에서도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거는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들에 대한 이야기, 애국지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 이제 세 번째 책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니까 정책적인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18년 동안 장기 독재를 하면서 있었던 정책적인 면들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한능검 때 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면서 이 일본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얼마나 일본 군인이 되고 싶었는지를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거든요. 그 기록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언급돼 있냐면은 문경공립보통학교에 근무할 때 일제히 괴뢰국인 만주구 군관으로 지원했는데 1차에서 탈락하고 재차 응모했다. 당시의 정황을 만주신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혈서 군관 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로부터 라는 제목의 기사로 1939년 3월 30일자에 보도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훈도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를 써가지고 일제강점기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이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얼마나 일본군 관동군 장교가 되고 싶었냐면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당시에 이제 박정희 군의 열렬한 지원 편지가 이제 회자가 크게 된 거죠. 한 번의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고 피로 쓴 그 이런 편지를 동봉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이 피로 쓴 혈서를 보고서 크게 감격을 해서 이렇게 신문까지 실리게 된 거죠. 그 동봉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에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 멸사봉공과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를 위해 그 일본 만주국 군관학교, 괴뢰정부의 군관학교에 가기 위해서 혈서로 편지를 쓰는데 그 유명한 말이 여기 나와요. 뭐예요? 멸사봉공, 견마치로. 그래서 실제로 일제가 나이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에다가 연령 초과로 입학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멸사봉구가 견마의 지로에 이 충성에 감흡해가지고 허락을 해줘요. 1940년 1월 달에 만주 군관학교에 2기로 입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42년에 여기서 10월 달에 성적 우수자로 뽑혀요. 일본군 군관학교에서 성적 우수자 2등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석인가 2등인가를 해가지고 일본군 육사로 편입을 해서 실제로 일본군 육사에 가서 42년부터 44년까지 일본군 육사생도로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일본군 육사를 그 태평양 전쟁 후반기에 졸업을 하고 나와서 관동군으로 배속돼가지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배속되자마자 이제 1년 정도 이제 전선에서 소대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중대장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게 나중에 해병대의 아버지라 불리는 해병대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신현준이에요. 신현준. 둘이 이제 일제 이제 군관학교에 그러니까 둘 다 일제의 그 군인으로서 최전선에서 싸웠던 일제를 위해 싸웠던 인물들이죠. 근데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둘 다 여러분 어디로 가요? 베이징으로 가서 군복을 광복군으로 교체를 해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1946년 5월 달에 미국 수송선을 타고 광복군의 신분으로 삼지대 광복군의 신분으로 여러분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조선경비사관학교 입학을 해서 그 단기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인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어디선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미화한다고 뭐 숨은 광복군 출신 박정희 막 이런 식의 막 옛날에 막 소설도 있었어요. 비밀 결사 광복군 박정희 막 이런 거.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는 거지. 여러분, 멸사봉공과 견마의 지로를 다하겠다는 박정희 대통령, 일본에 일제에 그렇게 부역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광복군으로 칭해요. 그 마지막에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들어왔다고? 웃기는 일이죠. 이 정도로 열심히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에 충성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일제가 망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군내에 들어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뻔하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따랐던 형이 있는데 박상희라고 남로당 활동을 해요. 같이 연관돼서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도 이 경상도 지역에서 남로당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생도로 재학 중일 때 형인 박상희가 그 대구 10월 사건으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박정희도 연루가 돼가지고 같이 잡혀 들어가. 근데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남한 군내에 있는 숙군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군내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을 색출하는 작업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걸려 들어가요. 이걸 했던 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대전연충에 잡혀있는 김창룡이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떤 연유에선지 뭐 백선엽의 신원보증이 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는 하는데, 백선엽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서 다시 풀려나고, 그때부터 이제 군내 요직으로 굉장히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육군 소장이 돼가지고 1960년에 4.19 혁명을 거쳐서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마침내 뭐가 돼요, 여러분? 네, 마침내 이제 독재 정권을 열게 되는, 군복을 벗고 독재 정권을 열게 되는 그런 인물로 우리 역사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년에 장기 독재는 차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얼마나 관동군 장교가 되고 싶었고 군인이 되고 싶었고 일제에 막 그 부역하고 싶었는지를 그 당시의 기록 등을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전히 뭐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쩔 수 없었다, 우리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이런 인물이 어딨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랄까요, 어차피 이제 본인께서 해온 그런 작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거 자체도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가르치면 돼요. 근데 저는 최소한 더 이런 일련의 기록들에 대해서는 더 명징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역사를 바라볼 때 두루두루 다 살펴보면서 이런 과오가 있었고 이런 과오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지금 개선해야 될 점 뭐고 앞으로 경계해야 될 점 무엇이고 혹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이런 일련의 것들을 감춰놓고서 이것만 강조해? 그리고 요걸 얘기하면 다 빨갱이라고 말해?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구미에 가서도 제가 이제 구미에 답사를 이제 갈 때마다, 제가 구미에 갈 때마다 여러분, 구미는 항상 우리가 박정희의 고향으로 박정희를 추앙하는 도시로 알고 있죠. 제가 실제로 구미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저 기념관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커. 너무 크고, 이게 지금 이제 공원화 사업, 옛날에 이게 그 현판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 공원화 사업 과정에서의 그런 현판인데, 기본적으로 생가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가가지고 맨날 이제 인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생가 주차장에서 내리면은 이 생가가 어마어마하게 위쪽까지 민족중흥관이라고 해가지고 기념관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있어. 1차로. 이걸 보고 나오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주차장을 지나서 이 안쪽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이게 다 여러분 박정희에 관련된 요게 다 그거예요. 여기에 추모관도 있고 여기에 기념관도 있고 동상 거대한 거 있고, 그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구미가 박정희의 정말 고향이구나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이게 제일 특이한 건데, 이제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제가 여기 갔을 때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았을 때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박사모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계속 종일 이런 걸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놀랬어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기념관 앞에서 막 이런
에드벌룬 같은 거 막 띄우고.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에 있는 그런 이제 반등신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안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분주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 생가 앞에 기념관 앞에 모습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제 1914년 5월 20일 날 대통령 박정희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휘호로 이제 유명한 건데,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전 이거 볼 때마다 좀 여러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앞서 우리 도입부에 얘기한 대로 명징한 기록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항상 떠오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드는 게 뭐냐면은, 물론 경제 대통령? 그래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혈서로 남긴 멸사범군과 그 황성신문에 기록됐던, 황성제국신문이었나? 거기에 기록됐던, 일제신문에 기록됐던, 정말 얼마나 군인이 되고 싶고 일제 군인이 부역하고 싶었으면은 혈서로 멸사범군과 견마의 치료를 강조했는지 거기서부터 연결이 돼. 그래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잘 와닿질 않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솔직히. 이 새마을운동 당시에 이제 대통령 동상 그 생가 앞에 있는 그거고, 이게 이제 역사 자료관이에요. 그 생가에서 좀 걸어 주차장을 지나서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크게 지어놨어요. 와, 제가 이 건물의 규모에 놀랬고, 역사 자료관. 그리고 그 역사 자료관 앞에 이렇게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죠. 정말 커요. 정말 커. 동상이. 이건 세로 사진. 근데 이 옆에는, 이 너머에는, 이 기념관 너머에는 여기 새마을 운동 관련된 기념관도 또 있어요. 거기도 부지가 어마어마해. 공원도 진짜 잘 돼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구미에 갈 때마다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래요. 이렇게 막 탄신일이라고 하고 막 죽은 날도 막 기념하고 막 태어난 날도 기념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데, 구미는 여러분 박정희를 기억하는 만큼 이 구한말에 의병장 중에 정말 최고였던 이분을 기억해야 돼요. 왕산 허위 선생.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첫 번째로 순국하신 분이에요. 1907년에. 나라가 이미 국군이 이미 기운 상황 속에서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공작전을 펼치다가 마지막에 일제의 정말 그 무시무시한 총칼 앞에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서 지조를 잃지 않다가 일제의 손에 죽임을 당한 분이에요. 구미 출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에서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왕산 허위 선생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보고 뭐 전시관 보고 기념관 보고 새마을 관련된 와, 동상까지 해가지고 공원까지 거기를 보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근데 거기 보고 와서 그 근방에 있는 왕산허위 기념관에 갔는데 언덕밭이 정말 끝에 있더라고요. 차로 5분 거리인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대접받을 정도인가? 정말 구미가 제대로 기념을 하려면은 민족의 정말 뭐랄까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기념해야죠. 해야 되는데 구미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인물은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왕산 허위, 더 많이 알리고 더 존중하고 더 많이 숭앙하는 게 진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워서 그래요. 이 왕산 허위 선생 이제 유업이가 그 이제 허위 선생 무덤 그러니까 기념관이 정말 언덕배지 끝에 있고 끝자락에 있고 그 옆에 이제 왕산 허위 선생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가는 길에 이 허위 선생의 유업이가 있고 묘소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왕산 허위 선생이 거기서 이제 차로 조금만 내려오면은 그 허영식 장군이 살았던 그 집터 근처에 왕산 허위 공원이라고 있어요. 바로 그쪽입니다. 다. 이 완전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산 허위 선생의 동상,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독립군들,
의병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죽어갔던 의병들의 모습들을 부조상으로 다 하나하나 세워놨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공간이에요. 아, 저기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 대나무 숲 앞쪽에 동네 한가운데 왕산 허위 선생의 동상과 이 죽어가는 의병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냈는데, 이 여러분 같은 구미죠. 근데 그로부터 여러분 뭐 한 30년 뒤에 구미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이 멸사의 봉군과 견마의 지로를 써가지고 혈서를 써서 일제 군대에 복역하기 위해서 막 소위 말하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가 입대했다? 그것도 왕산 허위의 고향에서. 저로서는 좀 아쉬워요.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더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을 담았어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썼어요. 솔직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특히 책도 쓰고.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너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특히 현충원 한 바퀴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투어를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현충원 한 바퀴 때 썼던 아쉬움을 뭐랄까 되게 부족하게 썼던 내용을 한국사로도 3권에서 진짜 진지하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기사 쓴 거 중에 2편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1963년에 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63년에 이제 군정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이제 군복을 벗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취임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애국지사를 이렇게 선양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교수님의 한 역사학과 교수님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썼던 기사인데, 문화를 그렇게 존중하고 숭앙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961년 5월 29일 날 찍힌 사진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정식, 우리나라 그 국가기록원에 여러분이 있는 사진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한국사로도 이제 3권에 이제 담은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조선의 법궁 1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듯 1961년 5월 29일인가요?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2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수백 명의 장병들을 여러분 근정전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 발라의 여성들을, 이 수영복, 이 비키니 같은 것만 입은 여성들을 근정전 앞에서 이런 파티를 즐긴 거예요.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장병들 앞에다 놓고서 군복을 입히. 그리고 당시에 반란의 주역들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초근접거리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 했어요. 이게 군사 독재 정권의 시작이었어요. 1961년에 5월 달의 모습입니다. 이로부터 18년 동안 이 정권이 유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누굴까요? 뒷모습이라 단언할 수는 없어요, 누군지는. 근데 저는 이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뒷모습이. 제가 열심히 이 사진을 보면서, 물론 국가기록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라고 특정을 안 해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걸 발견을 해서 지금 제가 기사를 썼던 건데,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 사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진짜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진짜 어떻게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군복을 입은 수백 명의 장병들을 앞에다 놓고 이런 비키니 같은 옷을 입은 여성들을 데려다가 또 앞에서 다 담배 피고 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분 군사 쿠데타를 시작하고 2주도 안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은 날이죠. 1909년에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토의 가슴에 3방에 이제 총을 쏘서 의거를 성공한 날이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승리한 날이기도 하죠. 10월 26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뭐 탕탕탕절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10월 26일 날 근데 김재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에 총을 쐈다고 자기는 막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과연 김재규의 흉탄이 없었어도, 그러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김재규의 이런 뭐랄까 11.26이 없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역사에서 막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막 이렇게 뭐랄까, 저는 이제 부마항쟁도 일어나고 있고 박정희 정권이 18년 장기 독재가 무너지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순간 내부 쿠데타에 의해서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뭐예요?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으켜서 여러분 전대가리 그 대머리 새끼가 정권을 잡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가봤어요. 당시에 이제 김재규가 죽고 나서 이제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실제적으로 정권을 잡고, 이제 1980년에 5.18 이후에 이제 6일 뒤에 5월 24일 날 이제 김재규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의해서 경기도 이제 광주에 있는, 또 광주 대단지 사건이 또 생각나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금은 엄청 큰 이제 그 S 공동묘지예요. 거기 언덕 끝자락에 힘들게 찾아갔어요. 진짜 힘들게 찾아갔어. 물어서. 근데 막상 가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어떤 편말도 없고 정말 힘들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파란 언덕을 지나니까 있더라고요. 김재규의,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묘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의사 김재규 장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정으로 다 파놨어. 의사와 장군을. 그리고 그 앞에 써있는 여러분 묘비석에도 이 김재규에 관련된 이런 기록들 뭐 이렇게 쭉쭉 써놓은 것들을 누가 정으로 다 파놨어요. 이런 게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무덤 자체는 뭐 그냥 뭐랄까, 관리가, 제가 또 무덤을 엄청, 그 친일파 무덤이랑 애국지사들 무덤을 엄청 많이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관리가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리는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정으로 판 묘비나 이런 것들은 이것 또한 역사의 흔적이구나 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보면 참, 그러니까 김재규와 관련돼서는 참 박정희의 직속 후배였죠. 이 김재규도 여러분 그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구미 출신이에요. 고향 후배이자 육사 후배이자,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권력투쟁 과정 속에서 차지철과의 갈등, 여러 이제 박정희의 무시 막 이런 것들이 막 겹쳐가지고 뭐 총을 쏜 그런 결과까지 이어진 건데, 그냥 항상 도입부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김재규가 흉탄을 쏘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는 박정희를 과연 이렇게 극단적으로 추모하거나 한 행태가 이어졌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하긴 해요. 왜냐면은 장기 집권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런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그러니까 경제정책 이런 거 자체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여러 민주주의 인사들을, 청년들을 막 사지를 보내고 한일협정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기록들, 남로당으로 활동했던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역사가 제대로 좀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 자체를 오히려 김재규에 의해서 놓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김재규 관련해 가지고 좀 재평가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이제 좀 일고 있어요. 어쨌든 박정희의 18년,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18년 장기 독재를 그 종료시킨 이제 뭐, 네, 뭐랄까요, 저기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10월 26일 날 제가 이제 작년에 2021년 10월 26일 날 이 현장에 갔을 때 찾아오는 이는 없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가서 이제 있을 줄 알고 되게 물어물어 힘들게 찾아갔던 건데, 제가 거기서 오전 내내 거의 점심 무렵까지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그래요. 박정희 죽은 날 10월 26일 날 김재규의 무덤에 누가 가겠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누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던 건데 없었습니다. 아무튼 박정희가 죽은 날, 박정희가 태어난 날, 박정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보면은 박정희 일제강점 시대의 그런 멸사봉공과 견마의 지루를 다해서 혈서를 썼던 이야기를 좀 했고, 18년 장기독재 집권 동안 일어났던 거는 한능검 문제를 통해서 살폈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면서 했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여러분 이 사진은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의 반동적인 행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들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고 났더니 여러분 그 전대갈도 비슷한 짓을 계속해서 했어요. 여기 앞에서 이 경복궁에서 술 파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대갈은, 전두환 같은 경우는. 제가 전두환은 내가 언젠가 전두환에 대해서 여러분 특집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전대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새끼는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진짜 나쁜, 진짜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준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저는 전대갈은 진짜. 아무튼 요게 1961년이죠. 61년 5.16 군사정변 후에, 군사 쿠데타 후에 불과 2주도 안 됐을 때 그 군사 정변의 주역들을 데려다가 근정전 앞에서 파티를 한 이런 무희들을, 비키니를 입은 발라의 여성들을 데려다가 파티를 했던 국가기록원 사진입니다. 이게 18년 정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18년 정권의 마지막은 방금 보셨던 김재규의 흉탄으로 그렇게 매조 지어졌고요.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105주년 탄신일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이랑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도 퇴근 후 한능검, 그리고 이제 답사로 보는 한능검.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저기 일요일 날 충주와 단양 답사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꼭 텍스트 큐브 이 인스타그램에 가셔가지고, 지금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어요. 꼭 신청해서 저랑 같이 그 근현대사 투어를,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고구려부터 시작하는 우리 충주와 단양 지역의 고구려가 뭐야, 구석기부터 시작하는군요. 정말 다 총망라하는 그 투어를 꼭 텍스트 큐브, 저와 함께 떠나는 이 서울 말고 지역에서 행하는 데일리 투어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같이 꼭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현충원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를 더 자세하고 농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